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는 연례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의 결속을 다지고 서로의 삶을 축하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다양한 음식과 음악, 춤이 어우러지는 이 자리에 올해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열심히 설파하던 철학자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마을 광장에서 작은 무대를 마련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나무, 지팡이를 휘두르며 힘차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의 일부입니다. 신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 이 공기, 이 산과들, 바로 우리 모두가 신의 일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신이 이 나무요? 내가 먹는 이 사과가 신이라고? 농부 야곱이 투덜거리자 이삭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은 신의 흔적이자 그 자체로 신입니다. 신은 자연 법칙으로 우리와 함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신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소녀 에밀리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신은 우리와 함께 놀이도 하실 수 있나요? 이삭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에밀리.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는 순간에도 신은 우리와 함께 한답니다.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모든 순간이 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을의 현자였던 마르타 할머니는 이삭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느릿하게 무대 위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이삭, 그렇다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고통과 슬픔도 신의 일부인가요? 이삭은 할머니의 물음을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슬픔도 신의 일부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고 있죠.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계절이 변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감정과 경험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의 놀라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악가들이 다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축제의 한복판으로 돌아와 춤을 추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 몸짓으로 말이지요. 이삭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일부로서 신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그들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었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이삭의 범실론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존의 부모님은 늘 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의 인생은 빈도하지야.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단다. 존은 부모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끼기를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책이 쌓여있는 곳으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존은 한 권의 두꺼운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존 루크의 인간 이해론이었습니다. 그는 책 속의 한 구절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지설, 즉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백지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이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 아이디어를 곱씹으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모두 내가 겪은 경험의 결과일까?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내 마음의 백지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은 그를 더욱 깊은 탐구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존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그의 새로운 발견을 재미있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위치한 큰 나무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빈 도화지랍니다. 우리가 겪는 하나하나의 경험이 우리를 채색하고 있지요. 마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화지 위에 색채를 더해가는 화가인 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곧 그의 비유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말이군요. 그러자 존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각자 다르고 독특하며 하나같이 소중하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존의 작은 연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경험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양한 색채의 아름다움이 가득 찼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색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이렇듯 빈 도화지가 아름답게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 마을은 모두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 루크의 백지설은 그렇게 작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경험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소년이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치 우리의 마음도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듯이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알랭 바디우이 사건 이론에 대한 이야기라면 마치 진리를 찾기 위한 알레고리로 가득한 한 가지 경험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하고 일상적인 도시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알렉스였습니다. 그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매일 동일한 출근길,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일들을 하고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는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무미건조하고 변화라기보다는 습관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알렉스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아닌 오래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에 놀란 알렉스는 그 동창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뒤바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동창은 예술가가 되어 있었고 그간의 인생 여정을 미진진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화가였고 지금은 도시 외곽의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새로운 꿈과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그녀와의 대화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반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대학 시절 잠시나마 예술에 심취했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직업을 선택하면서 그 꿈을 뒤로하고 그저 추억으로만 간직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전시회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갤러리 문을 열었을 때 알렉스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예술 작품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작품들은 색채와 형상의 조합으로 그가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마치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막막한 느낌은 바디우가 언급한 사건의 첫 조짐이었습니다. 작품을 하나하나 감상하면서 그는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열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알렉스의 삶은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매일 밤마다 캔버스를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의 기술은 녹슬었지만 그는 그의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예술에 쏟아붓자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도 순간순간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에 충실했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과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렉스는 알랭 바디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의 삶의 틀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그가 아니었고 사건을 통해 변화된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은 그의 삶에 있어서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근본적인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바디우가 설명한 사건의 힘차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를 새로운 진리와 만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도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건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추론이론을 바탕으로 벌어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설명자라는 별명을 가진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복잡한 문제나 알 수 없는 일을 겪으면 그를 찾아가곤 했지요. 설명자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어느 날 마을에서 아주 신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있던 커다란 나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무의 자리에 커다란 구덩이만 남아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외계인의 소행일 거요. 그들은 나무를 연구하기 위해 우주선에 실어 가져갔을 것이오. 그러자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마녀의 저주예요. 예전에 그 나무 밑에서 사운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둘 중 하나가 마녀였음에 틀림없어요. 회의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설명자는 잠자코 듣고만 있다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처럼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명자는 나무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땅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흔적과 함께 남은 깊은 구멍이었지요. 이를 더 살펴보니 마치 거대한 장비가 땅을 파내려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명자는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외계인 때문도 마녀 때문도 아닙니다. 이는 아마도 인근 도시의 개발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어느새 밤중에 공사 인부들이 와서 나무를 옮겨야 했던 걸지도 모르지요. 길을 내기 위한 초기 작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근처 배관이나 다른 설비에는 손상이 없어 보이니 사전 조사가 잘 이뤄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다음날 인근 도시에서 온 개발자들이 찾아와 나무를 옮긴 사정을 설명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나무는 새로운 공원으로 옮겨져 그곳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반기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설명자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항상 가장 설득력 있고 포괄적인 설명을 찾아보세요. 때때로 그 설명이 가장 간단하고 실제와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적 추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는 모든 이에게 길버트 하먼의 이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재미있고도 유익한 순간이었습니다.